안녕하세요. 크립토그래픽 툴스에 대해서 발표를 맡은 이사구 정상부 김종현이라고 합니다. 이 발표에서는 대칭키 암호화의 기본 개념부터 시작하여 메시지 인증 및 해시 함수의 중요성, 공개키 암호화의 원리, 디지털 서명과 키 관리, 난수와 실제 데이터 저장 및 암호화 적용까지 폭넓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칭키 암호화입니다. 대칭키 암호화는 재래식 암호화, 비밀키 암호화 또는 단일키 암호화라고도 불립니다. 이는 암호화, 복호화의 동일한 키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어 기존 정보 기술과의 상호 운용이 쉬우며 공개키 암호화에 비해 알고리즘 속도가 효율적이므로 데이터 처리량이 큽니다. 대칭키 암호화는 크게 블록 암호화, 스트림 암호화 구별됩니다. 주된 목적은 메시지나 데이터의 기밀성을 제공하여 권한 없는 개인에게 내용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 대칭 암호화 과정은 5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평문. 암호화 알고리즘에 입력되는 원래의 메시지나 데이터입니다. 두 번째는 암호화 알고리즘입니다. 평문에 대해서 다양한 대체 및 변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비밀키입니다. 암호화 알고리즘의 입력으로 사용되며 송신자와 수신자만 공유하고 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암호문입니다. 암호화 알고리즘의 결과로 생성되는 뒤섞인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복호화 알고리즘은 암호문과 비밀키를 입력으로 받아 원래의 평문을 구하는 역과정입니다. 이 대칭 암호화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2가지 필수적인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강력한 암호화 알고리즘입니다. 알고리즘 자체가 충분히 강하여 공격자가 암호문이나 일부 정보를 알아도 키를 해독하기 어려워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비밀키의 안전한 관리입니다. 통신자와 수신자가 키를 안전하게 획득하고 보관해야 하며 키가 노출되면 해당 키로 암호화된 모든 통신들이 취약해집니다. 대칭 암호화에 대한 공격 방식으로는 암호를 해독하는 것과 무차별 대입 공격이 있습니다. 흔히 브루노 포스 어택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무차별 대입 공격은 가능한 모든 키를 시도하여 평균을 얻는 방식으로 키 길이가 충분히 길지 않으면 취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옆에 표를 보시면 컴퓨터의 기술 발전으로 처리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처리 속도가 점점 빨라질수록 동일한 키의 길이라도 보안 강도가 급격히 약해지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같은 56비트의 길이여도 1마이크로초에 하나씩 해석하는 것은 1000년이 걸리고 1마이크로초에 100만 개씩 해석하는 컴퓨터의 기술 속도라면 10시간 남짓에 걸리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요 대칭 암호 알고리즘 유형 중 하나는 블록 암호입니다. 블록 암호는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가 같은 암호로 대칭 키 암호의 한 종류입니다. 비밀키를 사용하여 평면 입력을 고정된 크기의 블록으로 처리하고 동일한 크기의 암호문 블록으로 생성합니다. 대표적인 블록 암호로서는 DES, 3DS, AES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DES입니다. 1977년 미국 표준으로 채택된 블록 암호 방식입니다. 64비트 평면과 56비트 키를 사용해 64비트 암호문을 생성합니다. 그러나 1998년 EFF에 DES 크래커가 $25만 미만의 비용으로 단 3일 만에 DES 암호에 해독에 성공하며 이의 취약성이 입증되었습니다. DES 보안 강화를 위해 개발된 것이 트리플 DS, 3DS입니다. 3DS는 기본적으로 DES 알고리즘을 두세 번 반복하여 암호화하며 유효키 길이가 112비트 또는 116비트에 이릅니다. 이 덕분에 무차별 대입 공격에는 강하지만 계산량이 많아 DES보다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3DS의 이런 단점 때문에 1997년 새로운 암호화 표준인 AES를 공모하기 시작했습니다. AES는 128비트의 블록 크기를 사용하며 키 크기는 128비트, 152비트, 256비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대칭형 블록 암호입니다. 3DS보다 뛰어난 보안과 효율성을 목표로 하여 최종적으로 2001년 라인다리 AES 알고리즘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현재까지도 널리 쓰이고 있는 알고리즘 중 하나입니다. 스트림 암호는 평문 요소를 연속적으로 한 번에 하나씩 처리하여 암호문을 생성합니다. 키는 의사 난수 비트 생성기에 입력되어 난수처럼 보이는 키 스트림을 생성하고 이 키 스트림은 평문과 베타적 분리 연산을 통해 결합됩니다. 이 아래의 2가지 사진을 통해 블록 암호와 스트림 암호의 차이점을 알 수 있는데요. 블록 암호는 동일한 비트 크기의 암호문 블록으로 변환되어 출력하고 있고
스트링 암호는 연속적으로 키 스트링과 XOR 연속에 결합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스트링 암호는 보통 블록 암호보다 속도가 빠르며 코드를 적게 사용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RC4가 대표적인 스트림 암호 알고리즘이며 동일한 키로 두 개의 평문을 암호화하면 암호 해독이 상당히 쉬워질 수 있다는 보안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메시지 인증 및 해시 함수입니다. 암호화가 노천과 같은 수동적 공격에서 메시지의 기밀성을 보호한다면 메시지 및 데이터 인증은 데이터 위조나 변조와 같은 능동적 공격으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핵심은 수신되거나 저장된 데이터가 진짜인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것이 의미할 수 있는 바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용 무결성. 메시지의 내용이 전송이나 저장 과정에서 변경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두 번째는 출처 인증입니다. 메시지가 주장된 발신자로부터 왔는지 신뢰할 수 있도록 확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적시성 및 순서입니다. 메시지가 인위적으로 지연되거나 재전송되진 않았는지, 그리고 다른 메시지들과 순서가 올바른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칭 암호화를 위한 인증의 한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칭형 암호화는 메시지 내용을 숨기는 것에 대해서 매우 탁월합니다. 올바른 키가 없으면 암호화된 내용을 읽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무결성과 인증에 대해서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는 네 블록으로 각각 나누어서 암호화한다면 C1, C2, C3, C4가 됩니다. 공격자는 내용을 하나도 몰라도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1, C2, C3, C4의 순서를 C1, C3, C2, C4로 암호 블록을 재정렬하여 보낼 수 있습니다. 수신자는 이 재정렬된 암호문을 복화하면 각 블록은 여전히 올바르게 복화됩니다. 하지만 결과 메시지는 안녕, 반갑습니다, 하세요와 같은 원래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한계입니다. 수신자는 메시지가 성공적으로 복화되었으니 정상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내용이 변조되어 무결성이 깨진 것입니다. 그럼 메시지 암호화 없이 메시지 인증을 제공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메시지 내용을 숨기는 암호화 없이 인증 태그만 추가하여 메시지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메시지 자체는 평문으로 전송되므로 수신자가 인증 기능과 독립적으로 읽을 수 있지만 기밀성은 제고됩니다. 왜 이런 경우가 필요할까요? 첫 번째로는 네트워크 경고, 알람 신호와 같이 동일 메시지를 여러 목적지로 보낼 때 한 시스템만 인증을 담당한 것이 더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는 평문으로 전송되고 인증 태그와 함께 전송됩니다. 두 번째로는 시스템 과부하입니다. 모든 수신 메시지를 복화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메시지를 무작위로 선택하여 인증을 수행함으로써 자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인증할 때입니다. 프로그램을 매번 복화할 필요 없이 평문 상태로 실행하되 메시지 인증 태그를 첨부하여 필요할 때마다 프로그램의 무결성을 확인할 수 있어 프로세스 자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메시지 인증 코드입니다. 이것의 개념은 비밀키를 사용하여 생성되는 작은 데이터 블록으로 메시지에 덧붙여져 인증 태그 역할을 합니다. 발신자와 수신자는 공통 비밀키를 공유합니다. 작동 방식으로는 발신자는 메시지와 공유 비밀키를 사용하여 MAC를 계산한 후에 메시지와 MAC를 함께 수신자에게 전송합니다. 수신자는 수신된 메시지에 대해 동일한 비밀키를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메시지 인증 코드를 계산하고 이 코드를 수신된 코드와 비교합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메시지 무결성입니다. 공격자가 메시지를 변경해도 비밀키를 모르기 때문에 올바른 코드를 위조할 수 없어 변조가 감지됩니다. 또한 오직 비밀키를 아는 발신자만이 올바른 코드를 생성할 수 있으므로 메시지가 주장된 발신자로부터 왔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메시지에게 순서 번호가 포함되어 있다면 공격자가 순서 번호를 성공적으로 변경할 수 없어 올바른 순서가 보장됩니다. 이것의 특징으로서는 메시지 인증 코드 생성 알고리즘은 복호화처럼 가역적일 필요가 없으며 암호화보다는 해독에 덜 취약합니다. 단방향 해시 함수입니다.
보통 아까 전에 설명드린 메시지 인증 코드의 대안으로 사용됩니다. 가변 크기 메시지를 입력받아 고정 크기의 메시지 다이제스트, 일명 해시 값으로 불리는 값을 출력합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메시지 인증 코드와 가장 큰 차이점은 해시 함수는 비밀키를 입력으로 받지 않습니다. 메시지 인증을 위해서는 이 해시 값 자체가 인증 가능하도록 전송해야 합니다. 이 해시를 이용한 메시지 인증 방식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자면, 첫 번째, 대칭형 암호화로 다이제스트 암호화는 메시지 다이제스트를 공유된 비밀키로 암호화하여 전송합니다. 발신자와 수신자만 키를 알면 인증이 보장됩니다. 두 번째, 공개키 암호화로 인한 다이제스트 암호화입니다. 이는 흔히 디지털 서명이라고 쓰이기도 하는데, 메시지 다이제스트를 발신자의 개인키로 암호하여 디지털 서명을 생성합니다. 이는 부인 방지 기능을 제공하여 키 분배가 필요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키드 해시 MAC, 가장 흔하고 효율적인 방식입니다. 암호화를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메시지에 비밀키를 섞어서 해시 값을 계산합니다. 해시 값은 메시지와 함께 계산되어 함께 전송되고, 수신자는 동일한 비밀키로 해시 값을 재계산하여 비교합니다. 이로 인해 보장될 수 있는 점은 비밀키를 모르며 위조가 불가능하므로 메시지의 무결성 및 발신자 인증이 보장됩니다. 또한 장점도 있는데요. 메시지 전체를 암호화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하드웨어 비용 및 오버헤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 없이 해시를 사용하는 이유는 암호화 소프트웨어는 느리고 하드웨어 비용이 비싸며 대용량 데이터에 최적화되어 있어 작은 블록 처리 시 오버헤드가 큽니다. 일부 암호화 알고리즘은 특허 문제로 사용이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해시 함수 요구 사항입니다. 해시 함수의 목적은 파일이나 메시지 또는 다른 데이터 블록의 지문을 생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 인증이 유효하려면 해시 함수는 다음 속성을 가져야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어떤 크기의 데이터 블록에도 적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데이터상의 크기에 있어서 최대 크기는 정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정된 길이의 출력을 생성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주어진 입력에 대해서 hx를 계산하는 일이 비교적 쉬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건 보안적 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주어진 해시값 h에 대해서 해당의 해시값을 생성한 원본 메시지 x를 찾는 것이 계산적으로 불가능해야 합니다. 이는 비밀값을 사용하는 인증 기법에서 공격자가 비밀값을 알아내는 것을 방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약한 충돌 저항성이라고 불리는 이 속성을 가져야 하는데, 주어진 원본 메시지 x에 대해서 x와 동일한 해시값을 가지는 다른 메시지 y를 찾는 것이 계산적으로 불가능해야 합니다. 암호화된 해시 코드를 사용할 때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속성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hx, hy인 임의의 두 개의 다른 메시지 쌍을 찾는 것이 계산적으로 불가능해야 합니다. 이는 공격자가 발신자가 의도하지 않는 악의적인 메시지에 서명하게 만드는 공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처음 5가지의 속성을 만족하면 약한 해시 함수, 6번째 속성까지 만족하면 강한 해시 함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해시 함수는 인증 외에도 데이터 무결성을 제공하는데, 메시지의 어떤 비트라도 전송 중에 변경되면 메시지 다이제스트는 오류를 나타내어 변조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공개키 암호화 방식입니다. 공개키 암호화는 대칭키 암호화와 달리 암호화 복호화에 서로 다른 키를 사용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이는 하나의 비밀키를 사용하는 대칭키 암호화 방식과는 대조적입니다. 공개키의 알고리즘은 비트 패턴에 대한 단순 연산이 아닌 수학적 함수에 기반을 둡니다. 이러한 두 키 사용 방식은 기밀성, 키 분배, 그리고 인증 영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사용자가 많아지더라도 키 관리가 유리하다는 장점이며, 대표적인 알고리즘으로는 RSA, EL, 가멜, ECC 등이 있습니다. 공개키 암호화 방식은 6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칭키 암호화와 거의 비슷하지만 공개키 및 개인키 부분이 다릅니다. 이는 한 쌍의 키로서 하나가 암호화에 사용된다면 다른 하나는 복호화에 사용되도록 선택합니다. 암호화 알고리즘이 수행하는 정확한 변화는 입력으로 제공되는 공개키 또는 개인키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쌍중의 공개키는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도록 공개되며 개인키는 소유자에게만 알려져 있습니다. 범용 공개키 암호화 알고리즘은 암호화의 하나의 키를 사용하고 복호화에는 다른 관련된 키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기본 구조의 그림을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적은 비밀성을 확보하기 위함인데 맨 처음에 밥은 앨리스에게 비밀 메시지 X를 보내고 싶다고 가정해 봅시다. 밥은 앨리스의 공개키 링 중에서 가져옵니다. 밥은 메시지 X를 앨리스의 공개키로 암호화하여 암호문 Y를 만듭니다. 앨리스는 암호문 Y를 수신받아 자신의 개인 키를 사용하여 암호화 Y를 복호화하여 원본 메시지 X를 얻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점은 오직 앨리스만이 자신의 개인 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누구도 이 메시지를 복호하여 읽을 수 없습니다. 이는 메시지의 내용을 보호하는 데 사용됩니다. 두 번째로 이 그림은 인증 및 데이터 무결성을 확보하는 데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밥이 자신의 신원을 증명하고 메시지 X가 변조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려고 가정해 봅시다. 밥은 메시지 X를 자신의 개인 키로 암호화하여 암호문 Y를 만듭니다. 앨리스는 암호문 Y를 수신받아 밥의 공개키 링에서 가져옵니다. 앨리스는 밥의 공개키를 사용하여 암호문 Y를 복호화하여 원본 메시지 X를 얻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오직 밥만이 자신의 개인 키를 가지고 메시지를 암호화할 수 있기 때문에 앨리스가 밥의 공개키로 성공적으로 복호했다면 이 메시지는 밥이 보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누구든지 밥의 공개키를 가지고 복호할 수 있으므로 기밀성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제 공개키 암호화에 대해서 필요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키상 생성 용이성. 당사자 B가 한 쌍의 키를 생성하는 것은 계산적으로 쉬워야 합니다. 두 번째로 암호화 용이성. 공개키와 메시지로 암호문 생성이 쉬워야 합니다. 세 번째로 복호화 용이성입니다. 수신자 B가 개인 키를 사용하여 생성된 암호문을 복호화하여 원본 메시지 M을 복호하는 것은 계산적으로 쉬워야 합니다. 네 번째로 개인 키 추론 불가능성입니다. 공개 키로 개인 키를 알아내는 것은 계산적으로 불가능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평문 복구 불가능성입니다. 공격자가 공개 키와 암호문을 알고 있을 때 원본 메시지 M을 복호하는 것은 계산적으로 불가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필수적은 아니지만 선택적인데 키의 상호 구현성입니다. 두 키 중 어느 하나는 암호화예요. 다른 하나는 복호화해서 사용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비대칭 암호화 알고리즘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RSA. RSA는 1977년 MIT 연구소가 개발하여 처음 공개된 이래 공개키 암호화에 가장 널리 사용되고 구현된 방식으로 자기를 매겼습니다. 평문과 암호문이 특정 범위의 정수인 블록 암호입니다. 두 번째로는 데피-헬만의 키 교환입니다. 이 알고리즘은 공개키 암호화의 개념을 정의한 초기 논문에 등장했으며 또 사용자가 형속 대칭 암호화를 위한 공유 비밀키를 안전하게 합의할 수 있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알고리즘 자체는 오직 키 교환에만 사용돼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암호화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디지털 서명 표준입니다. 이는 리스트에서 발표한 표준으로 새로운 디지털 서명 기술인 DSA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DSS는 디지털 서명 기능만으로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으며 RSA와 달리 암호화나 키 교환에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타원곡선 암호화입니다. 대부분의 공개키 암호화 제품들이 보안 표준이 RSA를 사용하지만 RSA의 보안을 위한 키 길이가 점점 길어지면서 처리 부하가 커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량의 보안 거래가 발생하는 전자상거래 사이트에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ECC는 훨씬 작은 키 크기로 RSA와 동등한 수준의 보안을 제공하여 처리 오버헤드를 크게 줄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제품 적용과 심층적인 암호 해독 연구가 최근에 활발해졌기 때문에 아직 높은 수준의 신뢰도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공개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오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해 첫 번째는 대칭 암호화보다 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암호화 방식에 보안은 키의 길이와 암호 해독에 필요한 계산량에 달려 있으며 본질적으로 어떤 하나가 우월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칭 암호화를 쓸모없게 합니다. 공개키 암호화는 계산 오버헤드가 커서 대칭 암호화는 여전히 광범위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세 번째로는 키 분배가 사소하다는 것. 사실 공개 키와 키 분배는 중앙 에이전트가 포함되는 프로토콜이 필요하며 대칭 암호화보다 더 간단하거나 더 효율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공개 키를 안전하게 분배하기 위해서는 공개 키 인증서가 필요하며 이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의 서명을 통해 이제 디지털 서명과 키 관리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서명의 목적은 메시지의 기밀성보단 인증 및 데이터 무결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작동 방식으로는 발신자는 메시지 해시값을 생성하고 두 번째로 생성된 해시값을 자신의 개인키로 암호화하여 디지털 서명을 생성합니다. 메시지와 디지털 서명을 함께 전송하여 앨리스는 받은 메시지의 해시값을 계산합니다. 이 받은 디지털 서명을 밥의 공개키로 복호하여 계산된 핵심값과 복화된 핵심값을 비교합니다. 이 두 핵심값이 일치하면 오직 반만이 서명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한계로는 디지털 서명은 기밀성을 제공하지 않아 메시지 내용이 도청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공개키 인증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키는 공개적이라는 특성 때문에 누군가 밥인척 위조된 공개키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 여기 그래, 따라 이렇게 되면 밥에게 보내질 암호화된 메시지를 위조자가 읽거나 위조된 키를 사용하여 인증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바로 공개키 인증서입니다. 인증서는 기본적으로 공개키와 키 소유자의 사용자 아이디를 포함하여 이 전체 블록이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에 의해 서명됩니다. CA는 정부 기관이나 금융기관처럼 사용자 커뮤니티로부터 신뢰를 받는 기관입니다. 사용자는 자신의 공개키를 CA에 안전하게 제출하여 서명된 인증서를 발급받고 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용자들은 이 인증서를 받아 첨부된 신뢰할 수 있는 서명을 통해 해당 공개키를 진짜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대칭키 암호화에서 두 당사자가 안전하게 통신하기 위해선 근본적인 요구사항은 바로 비밀키를 공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밥과 앨리스가 안전하게 이메일을 교환하고 싶다고 가정해보면 만약에 앨리스가 밥의 옆방에 있다면 키를 직접 건넬 수 있지만 대륙 반대편에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로 키를 암호화해서 보낼 수 있지만 그 암호화를 위해서는 또 다른 비밀키가 이미 공유되어 있어야 하는 키 분배의 역설에 빠지게 됩니다. 또한 모든 잠재적인 통신 상대방과 고유한 비밀키를 일일이 공유해야 하므로 확장성이 떨어집니다. 이런 키 분배 문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 접근 방식이 바로 디피-헬만의 키 교환입니다. 이 방법은 널리 사용되지만 가장 단순한 형태에서는 통신하는 두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해주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 이것을 보완하기 위한 방식으로는 디지털 봉투가 있습니다. 이것의 목적은 발신자와 수신자가 미리 대칭 비밀키를 공유하지 않아도 메시지의 기밀성을 보호하는 기술입니다. 약간 서명되지 않은 편지를 담은 밀봉된 봉투의 약간 비밀한 이름인데, 작동 방식은 이렇습니다. 밥이 앨리스에게 비밀 메시지를 보내고 싶지만 미리 비밀키를 공유하지 않았다고 가정해봅시다. 밥은 먼저 메시지를 준비하고 단 한 번만 사용될 임의의 대칭키를 생성합니다. 이 일회용키를 사용하여 메시지를 대칭형으로 암호합니다. 그런 다음 일회용키 자체를 앨리스의 공개키로 암호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암호화된 메시지와 암호화된 일회용키를 함께 앨리스에게 보냅니다. 앨리스는 이 메시지를 받으면 자신의 개인 키를 사용하여 암호화된 일회용 키를 복구합니다.
그렇게 얻은 일회용 키로 이제 암호화된 메시지를 복구하여 원본 메시지를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대칭 키 암호의 효율성과 공개 키 암호화의 안전한 키 분배 능력을 결합하여 효과적으로 기밀성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난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 시스템에서는 난수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무작위인 것만으로 부족하며 두 가지 핵심 사항을 요구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무작위성입니다. 이는 숫자의 분포가 균등하고 각 숫자의 출현 빈도가 거의 같아야 한다는 통계적인 특성을 의미합니다. 또한 시퀀스 내에 어떤 한 값도 다른 값으로부터 출현될 수 없어야 하는 독립성도 중요합니다. 이런 무작위성은 복잡하거나 시간 소모적인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랜덤하기 등 알고리즘 설계에 활용됩니다. 둘째는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이는 이전에 생성된 난수를 알더라도 시퀀스의 다음 또는 미래 요소를 예측할 수 없어야 한다는 것이 보안적인 특성입니다. 이 예측 불가능성은 상호 인증, 세션 키 생성 같은 보안 어플리케이션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난수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첫 번째는 의사 난수입니다. 이는 결정론적 알고리즘을 통해 생성되는데 비록 이 알고리즘이 잘 설계되며 통계적으로 무작위성 테스트를 통과할지라도 본질적으로는 예측 가능한 알고리즘을 만들어짐으로 진정한 의미의 무작위는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진정한 난수입니다. 비결정론적인 소스, 예를 들어서 예측 불가능한 자연 현상을 측정하여 무작위성을 생성합니다. 진정한 난수는 각 난수가 통계적으로 독립적이며 따라서 예측 불가능하다는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저장된 데이터의 보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컬에 저장된 휴지 상태의 데이터는 보호가 미흡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인적 오류로 인한 백업 테이프 분실 같은 사고나 컴퓨터나 노트북의 물리적 도난 시 암호화되지 않은 데이터가 쉽게 노출되어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드디스크에서 데이터를 지워도 관련 섹터가 사용되기 전까지는 목발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휴지 상태의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휴지 상태의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첫 번째, 개별 파일, 폴더 암호화 같은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사용하여 사용자가 암호로 키를 생성하고 특정 파일이나 폴더로 암호화하는 방식입니다. 둘째, 백엔드 어플라이언스입니다. 서버와 저장 시스템 사이에 위치하는 하드웨어 장치로 데이터를 거의 와이어 속도로 복구화하여서 효율성을 높입니다. 세 번째로 라이브러리 기반의 테이프 암호화입니다. 테이프 드라이브 하드웨어에 내장된 보조 프로세서를 통해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백업 테이프의 보안을 강화합니다. 마지막으로 백그라운드 및 PC 데이터 암호화입니다. 사용자에게 투명하게 작동되는 소프트웨어 제품으로 이는 모든 파일 폴더를 암호화하거나 가상 디스크를 생성하여 그 안에 모든 데이터를 암호화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양한 키 관리 솔루션으로 데이터 소유자에게만 접근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 발표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